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공감 토크쇼 개인사 편찬위원회, 그 희로애락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만드는 오늘의 역사. 지금 또 하나의 히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작년 12월 1일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전북지역 성화 봉송 행사. 이날의 주자 중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누군가의 안내를 받고 성화봉을 잡은 이 남성. 시각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로 세계 4대 극한 사막 마라톤을 완주한 송경태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특히 아들과 함께한 칠레 아타카마 사막 마라톤은 전파를 타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의 드라마를 선사했다. (1급)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도 자연스러운 생활을 하는 송경태. 이제 매일 아침마다 운동 좀 하고, 이제 시간 있을 때는 이제 도예 하고, 이제 색소폰도 하고, 글도 쓰고.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일은 송경태에게 늘 새로운 자극이 된다. 제가 환갑을 한 3년 남겨뒀는데, 그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해서 도예를 작업을 해서 그때 이제 도예 전시회를 한번 해보려고. 아직은 서투른 솜씨지만 매번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는 송경태에게는 이 또한 즐거운 일이다. 도전의 연속이랄 수 있는 그의 인생. 방 한쪽을 장식하고 있는 사진과 수많은 메달은 송경태의 지난 시간을 잘 보여준다. 타카마 사막 250km를 세계 최초로 부자지간의 완주 기록을 세웠을 때 좀 끝까지 도전하는 그런 포기하지 않는 삶을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가장 보람 느끼고 가장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벽면을 차지한 이 모래병들의 정체는 뭘까?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때 그때를 회상하면 더 저한테도 용기가 생기고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는 송경태를 이 세상과 이어주는 중요한 소통 창구다. 시각장애인으로서 겪는 애환과 경험은 송경태에게 글쓰기의 소재이자 감성의 원천이 되줬다. 극한 지역에 갈 때마다 조금 힘든 것을 잊기 위해서 글을 써요. 저한테는 그걸 또 읽으면서 이렇게 보면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나고 꿈을 가지고 더 던지라는 그런 계기도 되고 해서 좋더라고요. 송경태에게 천군만마가 되어주는 존재가 있다. 바로 아내 이용애 씨. 그때만 해도 사막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혼장에 도장을 찍고 가라. 그렇잖아 못 간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렸는데 근데 너무 본인이 좋아하니까 하면서도 좀 대단하다. 어떻게 일반인도 하기 힘드는데 저렇게 할까 막 그런 생각. 다른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송경태의 모험과 도전. 북부 탐험으로 해서 이제 눈썰매 끌고 한 250km 달리는 게 있어요. 그걸 위해서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고 고통스러웠기에 결과도 그만큼 값졌다. 도전할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송경태. 땀과 눈물로 써내려간 그의 인생 이야기를 지금 시작한다. 송경태 관장을 큰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굉장히 멋쟁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키도 환출하시고 잘생기셨습니다. 네. 와. 아유, 선남선녀만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관장님 저쪽은요. 예. 늑대 한 마리, 그다음에 암돼지 한 마리, 여기 저는 만져봐야 하는데 암돼지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여기는 사슴 2마리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되겠습니다. 정확하면 암돼지. 네, PD님 요거 편집해 주시고요. 네.
아무래도 시각 장애인 분들은 다른 감각이 발달됐다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예. 혹시 오늘 스튜디오 분위기가 느껴지시는지. 저는 딱 분위기가 사라사막에 온 느낌을 받았어요. 완전 열정적이고 뜨거운 열기에 너무 분위기가 저한테는 와닿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사하라 사막이라고 그래서 건조하다 그런 거. 저도 갔다. 예. 발판이다 뭐. 자 한재준 의원, 네. 송경태 관장님의 프로필 부탁합니다. 네. 이름 송경태, 1961년 임실 출생. 1982년 한창 꿈 많은 22살의 나이에 군대에서 수류탄 사고로 시력을 잃은 송경태. 좌절과 절망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강인한 정신력으로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송경태의 불굴의 정신은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이라는 수식어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국내 최초 안내견 등반 시각장애인. 국내 최초 인터넷 음성 도서관 개발, 국내 최초 시의원 당선, 국내 최초 에베레스트 캠프 6,400m 등정, 국내 최초 그리고 세계 최초 세계 4대 극한 사막 마라톤 완주까지와. 자, 이대 먼저 박수. 예, 좋습니다. 너무 극찬해 주시네요. 예, 시련과 장애 앞에서도 포기를 모르는 불굴의 의지로 인간 승리의 역사를 써온 송경태. 당신을 온몸으로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너무 극찬해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동입니다. 예. 오늘 이제 여기서 개인사를 이렇게 쓸어 딱 나오셨잖아요. 그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에게는 너무 과분하고, 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기분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 쫄리네요. 쪄준다는 잘 건 부탁합니다. 그 최근에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로 선발되셨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뛰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그래도 또 30년 만에 88 올림픽 이후에 예. 동계올림픽이 이루어진다니까 너무 벅찬 환희, 네. 거기에 저는 우리 세계가 분단 국가로서 평화를 꼭 이루게 해달라고 하고 네. 또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시고 네. 우리 가족과 저에게도 건강과 행복을 주시라고 기원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드렸습니다. 처음에 연락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 네. 성화봉송이 주자로 기회가 올 거라고 하는 건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기대도 안 했는데 이제 예. 전라북도청에서 그 6명을 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라북도 대표로. 네. 그 중에 하나 저를 추천했다고 영광스럽게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 굉장히 저는 놀랬고 또 한편으로는 기뻤죠. 예. 예. 관장님, 그 원래 성화봉송하면 예. 한 얼마 정도 이렇게 뛰게 되는 건가요? 저에게는 한 400m요? 400m. 예, 그 영광의 순간이 400m인데 네. 그 가는 과정에 굉장히 긴장과 초조와 네. 또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 불씨가 땅에 떨어지면 예. 그 성화가 이어지질 못하니까 예. 거기에 또 더더군다나 시각장애인으로 처음으로 또 네. 성화봉송을 들었으니까 네. 그게 좀 많이 긴장도 했죠. 아니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네. 최근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우신대요. 인라인 스케이트요? 인라인 스케이트요. 네. 와. 인라인 스케이트는 이제 친구가 인라인 스케이트 회장이에요. 그 정영택 원장이. 네. 근데 의사 원장인데 경태야 너도 이거 한번 해봐라 할 수 있겠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밑지야 본전이라고 열심히 여름에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미치면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인라인 스케이트. 근데 부딪히면서 넘어지면서 깨지면서 배우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재밌으세요? 네. 가지고 그 새만금에서 20km 예. 둘이 예. 완주를 했죠. 내목에서 봤어요. 20km를 네. 제가 쭉 이렇게 도전하시는 걸 봤는데 네. 이 인라인 스케이트는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2015년에 보니까 에베레스트를 등반하셨단 말이죠. 이건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된 건가요? 예, 제가 이제 2004년부터 한국산악회 회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네. 그 제가 저 3가지 소원을 이루어야 말겠다 했는데 그 첫째가 결혼하는 거, 컴퓨터 배우는 거, 대학 다니는 것을 28년 만에 완성을 시키고 네. 이제 없잖아요. 다시 또 3가지 소원을 해보자
해가지고 지구상의 3극지점, 남극, 북극, 최고봉 에베레스트 네. 세 개의 꼭지점을 두 발로 밟아보자 네. 해가지고 남극 다녀온 이후에 에베레스트를 도전했는데 때마침 2015년이 한국산악회 창립 70주년 기념이에요. 해가지고 저희가 영광스럽게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 송경태 원정대가 2년 전에 꾸려져가지고 네. 2015년도 4월 25일 날 베이스 캠프에서 정상을 향해서 출발한 계기가 된 거예요. 3월 1일 날 인천공항을 출발했는데 네. 3월 20일 날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5,350m에 도착을 했어요. 네. 거기에서 한 일주일 정도 적응 훈련하다가 예. 4월 25일 새벽 2시에 캠프원 6,400m인데 그걸 향해서 출발을 했어요. 한 9시간 정도 간 시간이 11시 20분 오전. 그때 제가 암벽, 얼음 빙벽을 한 경사 한 3, 40도 되는 것을 한 60m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허걱거리면서 있는데 밑에서 드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그 사이에 옆에서 눈사태가 팍 쏟아져가지고 으르릉 하면서 그 중솔로 저를 덮어버렸어요. 한 30cm를. 네. 근데 이제 제가 맨 앞에가 셀파가고 제가 두 번째 가고 뒤로 3명이서 해가지고 5명이 한 조가 이루어져가지고 서로 이 앉아있라고 밧줄을 10m 간격으로 이렇게 묶고 가거든요. 예. 근데 앞에서 이렇게 들럭들럭거리더라고요. 셀파가. 예.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고 털고 나왔어요. 근데 계속 밑에서는 드럭드럭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줄을 잡고 막 뛰어갔더니 그 셀파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고 그냥 겁이 나가지고 딱 껴안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사이에 또 뒤에. 눈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또 금설이 해가지고 또 30cm가 쌓이니까 뭐 이런 데막 무겁죠. 거기에 이제 제가 무전기를 차고 있었는데 막 급하다, 막 영어, 이로 프랑스, 독일어 하더니 맨 나중에 한국어로 지금 지진이 일어났다. 빨리 안전지대로 피신해라. 눈사태가 지진 때문에 일어난 거였군요. 그렇죠. 사방팔방이 한 2m뿐이 안 되는 그리고 천리길 낭백인데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서울에 가면 지하철 도로 지나 올라가다 보면 지하철이 지나가면 마다닥 거리는 소리가 나듯이 진동 느껴지죠. 밑에서 막 용암 끓는 소리처럼 막 흔들거리더라고. 근데 이게 눈사태 때문에 그런 거야. 지진은 생각 못 하고. 예. 근데 그때 이제 안전지대로 피신해라. 지금 여진이 계속되니까. 네. 가지고 그때 이제 하산 시작을 한 건데 올라갈 때는 9시간 20분 걸렸는데 예. 내려올 때는 15시간 걸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스폴 지대라고 해서 모든 지역이 싹 폭삭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아하. 가지고 저 길이 없어진 거죠. 예. 그리고 크레바스는 뭐 2m, 3m짜리가 5m, 6m 그 사다리라든가 이게 빙벽들이 다 무너져 가지고 예. 저희들이 그 살려고 하니까 네. 우리 한국에서 캐디락 밧줄 0.5mm짜리 200m를 가지고 갔거든요. 예. 이걸 왜 가져갔냐면 정상에서 텐트를 치고 잘 때 끈이 예. 약하면 이게 날아가 버리니까 그 끈을 지탱하기 위해서 텐트를 그 끈을 무겁지만 가지고 가자. 네, 네. 계속 놓고 가려고 했던 것이 그날따라 그걸 메고 간 거예요. 예. 그것을 줄사라들이 만들어 가지고 크레드바스가 벌어진 데 계곡이 없어진 데를 얼음에다가 그 못을 박아가지고 줄사다리 만들어서 오고 하면서 내려오면서 많은 시체들을 봤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얼음 덩어리가 쏟아져가고 다리를 물고 있는 네팔 셀파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자기 동료 셀파하고는 그 앞에 크레바스가 벌어져 버리니까 예. 앞에 있는데 못 오는 거예요. 구하지를. 예. 근데 얘는 계속 피는 흘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또 구해주고 또 줄사다리 만들어 겨우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캠프에 와서 보니까 캠프 텐트를 8동을 쳤는데 다 박살나버린 거예요. 거기다 300명이 매몰돼서 사망을 했잖아요. 근데 더 이상은 하루 그날 빵 2조각을 먹고 버텼는데 네. 거기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4km를 더 내려가라. 고락색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 네. 거기가 안전지대라고. 더 이상 못 간다. 나 여기서 죽겠다. 완전 탈진 상태니까. 네. 가지고 거기서 그냥 잤어요. 잤는데 막 쩍쩍 갈라진 소리가 들리고. 이게 만년설이니까. 그래서 아이고 나는 여기서 죽겠다고 그냥 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내가 얼음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근데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근데 거였잖아요. 예, 천신만고 그때 살려고 하니까 또 살더라고요. 그 말씀 들어보면 그 줄 하나에 어찌 보면 생명을 맡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위험한 상황들이라고 하는 예, 건데 예. 겁은 안 나셨어요? 막 저는 안 보니까 네. 안 보이니까 상황을 모르는데 이제 이 얘기를 들려주니까 예. 지금 갈라졌다 해서 막 다리는 떨리긴 하더라고요. 음. 근데 보는 애들은 더 이상 못 가가지고 막 헛디고 그가 고소가 많으니까 아. 산소가 희박하니까 정신이 네, 없어요. 네, 네, 네. 멍해요. 가지고 조금만 실수하면 그냥 천리길 낭백으로 해서 그냥 떨어져서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아이고. 황천길로. 그 괜히 왔다 후회는 안 하셨어요? 그런 것은 못 느끼고 조금 더 한 며칠만 기다리면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아쉬움. 네, 정상을 못 찍었다는 아쉬움. 거의 좀 정상이 앞에니까. 아유, 그래도 1999년에는요, 미국 대륙을 또 횡단을 하셨어요. 국토 종주도 하시고. 처음에 이런 그 도전을 한 계기가 단순히 내가 그동안에 3가지 이룰 건 다 이뤘어. 아, 다음에 뭐 해볼까. 뭐 이런 막연한 호기심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장애인으로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네. 굉장히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법과 제도도 있지만 그 시민 의식도 조금 현실적으로, 많이 예. 좀 우리 장애인을 보듬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선진국의 장애인 복지는 어떤가 한번 가보자. 거기서 보신 것 중에 어떤 점이 제일 부러우셨어요? 일단은 휠체어가 모든 호텔이든 모텔이든 다 들어갈 수 있고 네. 또 안내견도 제가 데려갔는데 안내견도 호텔 베드까지 들어가서 베드에 안내견도 재울 수 있도록 그 배려를 다 해주더라고요. 우리 한국 같으면 입구에서 차단을 시키거든요. 더더군다나 그 베드에는 올라오지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옆에서 잘 수 있게끔까지 다 배려를 해주는 그걸 보고 굉장히 그때가 99년도니까 네. 우리 한국보다 한 20, 30년 앞서갔구나. 그걸 느끼고 충격받고 해서 지역에서도 그 시민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기가 선 거죠. 근데 지금도 사실 네. 1999년 지나서 2018년이지만 지금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많다고들 하시거든요. 네. 지금도 많이 좋아지긴 했고 법과 제도로는 틀은 짜여져 있어요. 예. 그런데 장애인 복지의 그 꽃은 직업이거든요. 직업재활인데 그쪽은 아직까지 일반 청소년이나 노인이나 청년들도 실업률이 높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항상 우리는 영순위로 밀려나니까 기회가 좀 더 주어지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뭐 실업 구조조정 영순위가 저희 장애인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배려를 해주고 같이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라고 생각해 준다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쉽죠. 네. 뭐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하셨지만 그 중에서 또 세계 그 4대 극한 사막 마라톤을 종주하셨어요. 대륙 사막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예. 네. 아시아 중국 고비 사막, 예. 네. 아메리카는 칠레 아타카마 사막, 예. 그리고 이제 5대륙의 하나의 그 남극. 예. 그래서 이 사하라 고비 아타카마 각 대회마다 250km예요. 이 750km를 완주한 선수가 출전 자격이 남극을 주어져요. 세계를 다 세계 해야. 사막은,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남극까지 완주를 하게 되면 이제 1000km잖아요. 그게 이제 그랜드 슬램가 되는 거예요. 남극이 끝판왕이네요. 이제 이건 너무 무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근데 처음에 제가 사하라 사막 마라톤 대회를 출전하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무모한 도전이다. 네네.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둬라. 네네. 그런 아주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TV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 대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어느 한 대회 중에 완주를 하시고서 예. 막 우시는 장면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이 세상 어느 부자보다 용감했고 그리고 위대해. 6박 7일 동안 250km 주최 측이 하루에 물 10리터만 제공하고 모든 장비에 짊어지고 뛰거든요. 네. 개인이. 근데 그걸 하고 나면
그 완주 후에 그 성취감이라든가 희열감에 감격스러워서 울었고 네. 아 나도 드디어 해냈구나. 거기에 벅차서 울고 네. 저절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비장애인들도 이 중에 한 군데 이렇게 갔다 대단한 것 같아요. 쉽지가 않은데 네. 요거 세 개를 다 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남극까지 발자국 하나 없는 첫 눈길을 송경태는 신나게 달린다. 이거 힘들어서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가졌을 것 같아요. 위기가 있겠죠 네. 당연히. 아, 매 순간순간이 그 갈등, 쉽게 말하면 포기냐, 강행이냐. 네. 그 한 발 한 발 내딜 때마다 그게 항상 몸에서, 머릿속에서 계속 회전을 시켜요. 네. 근데 포기를 하면 모든 것이 끝나요. 고통, 아픔, 희열, 그 갈증, 이 모든 것, 힘듦이 다 순간에 사라져요. 근데 강행을 하면 앞으로 고통, 힘듦, 갈증, 어려움을 다 극복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난 한 발 더 가겠다. 한 발 더 가겠다. 가다 보니까 저 결승점이더라고. 한 발만 더 가겠다. 예. 그 헬스 트레이너 분들이 그러잖아요.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계속 하잖아요. 한 대 때리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거하고는 뭐 비교를 할 네. 수가 없죠. 아니 근데 더 대단한 게 세계 4대 극한 사막을 종주하신 것도 대단하지만 전 진짜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집에 마실 나가듯이 여보 나 사하라 사막 좀 갔다 올게 이렇게 하셨대요. 이게 더 대단한 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예. 사하라 사막을 간다고 했을 때 그 이전에 제가 로키 산맥 암벽, 이제 거벽이라고 하죠. 거벽 등반 607m를 2박 3일 동안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수직에서 마이너스 150도 이렇게 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그 밧줄로 매달려서 자고. 스파이더맨이시네. 근데 아유, 참. 처음에는 이제 집사람이 동네 뒷산 가는 신념으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TV에서 방영하는 걸 보고 예. 저게 뭐 뒷동산 가는 거냐고 그렇죠. 외줄에서 대롱대에 매달려갖고 아슬아슬하게 고개하는 것처럼 막 짜릿짜릿한 막 전율을 느꼈는데 그래서 사하라 사막 가면 다 죽으러 가는 줄 알고 그렇죠. 가지고 막 애걸복걸해서 집사람이 막 거실에 울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 일단은 갔다 와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고 안전한 데라고 막 좀 거짓말도 많이 하고 안전하다고요? 그랬죠. 그래서 정 제 고집을 못 꺾었던지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 편히 먹고 살게 생명보험이나 몽땅 들어놓고 가라고. 화나셨구나. 네, 근데 이제 제가 바로 이제 오케이 이제 반대로 승낙했구나 하고 바로 그냥 그 외국 그 보험회사 예. 지점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친구한테 야, 나 생명보험 좀 들어달라. 그랬더니 알아보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장애는 생명보험 가입이 안 된대요. 예? 가지고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푹 풀이 죽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안 가면 안 되냐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쪽에서 계속 배낭을 쌓고 있고 배낭 쌓는 데도 한 몇 개월 걸리거든요. 근데 끝내는 제 고집에 두 손을 들고 잘 다녀오라고 그러면서 마른 김치도 만들어 주시고 해가지고 잘 다녀온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가고 싶으셨어요, 사목이?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이 꿈이나 희망은 잘 세워요. 네. 계획을 잘 세우는데 못하는 게 뭐냐면 실천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뭐 90% 가능성이 있으면 도전한다고 하지만 저는 1% 가능성만 있으면 99% 실패할 확률이 있어도 도전해보자. 네. 그 일명 저는 들이대학을 나와가지고 들이대요. 그 일단 들이대고 보자. 네. 그리고 이왕 할 거면 지금 하자. 그리고 바로 지금. 이왕 할 거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하자. 그런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뭐 불가능이라는 것은 나중 문제고 일단은 가서 부딪히자. 그게 들이대잖아요. 그래서 실천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예전 같으면 아는 게 힘이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게 힘이기 때문에 여기 시청자님께서들도
조금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무조건 그것을 하려고 실천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안 되는 건 하나도 없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들리는 얘기로 들이대학에서 아주 수석이시라고요. 예. 수석을 한 번도 놓치지 않으셨다고. 집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거예요. 근데 그 고집을 왜 이렇게 부리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도 위험한 지역을 많이 가서 잘 안 다치고 오니까 이제는 믿어주세요? 배낭 매주고 이제 동반자가 돼준 거예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편하더라고요. 가지고 그랜드 캐년 270km 뛸 때도 막 마른 김치를 막 만들어줘가지고 잘 먹고 뛰었고. 마른 김치요? 네. 무거우니까 왜냐면 일부러 무거운 것은 짊어지면 무거우니까. 그거 같으면 우리는 김치 문화니까 김치가 최고예요. 그 김치를 말려요. 네. 건조 김치라고 하죠. 이걸 말려가지고 그 건조 식량이 있어요. 쌀 마른 식량에다가 쌀에다가 김치를 넣어놓고 찬물 부어가지고 딱 묶어놓고 옆에 포켓 배낭에다 넣어놓고 한 10kg 가면 밥이 불어요. 그럼 그거 플라스 수제로 먹으면 그게 끝이 식사죠. 그렇게 해주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지금 카나다에서 다이아몬드 울트라대 250km 누슬 메끌고 가는 게 있어요. 이거 지금 초청권이 들어왔어요. 와주시라고? 네. 그 그랜드 캐년도 제가 초대받아서 갔거든요. 1회 대회인데. 네. 그리고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나미부 사막.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막이잖아요. 거기도 초대받아서 가고. 와. 또 베트남, 홍콩 그 한 바퀴 도는데 그게 250km예요. 그거 다 초청받아서 가니까. 저는 지금은 과거에는 시각장애는 안 된다고 출전 거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끈질기게 가끔 맨 나중에 출전 자격 팁이 뭐냐. 제가 다치거나 죽어도 내 책임이다. 생명 포기가서를 썼어요. 그 이순신 장군께서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면 살 거라 그게 교훈이 생각나서 내가 죽어도 내 책임이다. 다쳐도 내 책임이다 하고 생명 포기가서를 딱 쓰니까 그러면 출전 한번 해봐라. 그게 저한테는 큰 힘이 된 거죠. 그게 뭐냐. 거기에서 저는 이제 비움의 미학을 배운 거죠. 내가 비우면 모든 게 이루어지더라.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세계 대회의 그 역사를 관장님 때문에 새로 쓰신 거네요. 세계 극한사막 그랜드슬램도 제가 세계에서 27번째예요. 장애인은 세계 최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카나다에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가 있어요. 시각장애인이. 그 친구가 전 세계에서 내가 시각장애인이 사하라, 고비, 아타카마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니까 자기네들도 도전하겠다고 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가지고 한국에 그때 저를 안내했던 걔를 그쪽 그 팀하고 사하라를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보냈어요. 후배가 생기신 거네. 예, 국가대표 카나다 국가대표 선수예요. 근데 사하라 사막 갔다 오더니 하고 그다음부터는 포기했군요. 네, 도저히. 근데 일본에서도 NHK에서도 저를 취재로 왔었는데 그때 그 방송을 보고 일본의 시각장애인들이 도전하겠다고. 근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죠. 아니 좀 그래도 쉬운 도전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목숨 걸고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일들만 많이 하셔서 그런데 좀 생사의 고비도 많이 넘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하라 사막에서는 한 40도를 봤어요. 근데 58도까지 가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없잖아요. 네. 근데 고개를 들면 야구 모자를 썼는데 선글라스하고 버프하고 야구 모자를 썼는데 보면은 이 코 나온 데가 화상 입어갖고 물집 생겨버리죠. 고개를 숙이면은 그 밑에서 복사해 모래. 그게 뜨거워갖고 모래 챙이에서 여기서 돌아요. 이렇게 하면 뜨겁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뜨겁고. 섭씨 40도를 넘진 않을 거라던 예상은 빗나갔다. 체감 온도는 이미 50도를 넘어서 있다. 일찍 온도계는 43도. 지열이 있어가지고 체감 온도는 50도를 넘는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죠.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무 하나도 없어? 40도. 나무 있는데 거의 바위도 없네. 거의 마른 나무 한 몇 그루 있고 그냥 광활해.
바람한 점이 없으니까. 근데 물이 떨어졌어요. 그 상황에. 물이 떨어졌어요. 그하고 어떻게 그냥 그 저 소변을 받아 먹어야죠. 나중에 소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친 말도. 예. 가지고 어떻게 겨우 어떻게 가다 보니까 쓰러지면서 기어서 갔는데 그게 체크 포인트예요. 거기서 생명수를 보고받고 가고. 근데 거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더울 때 네. 체내에서 수분이 한 3%만 증발이 되면 위가 쪼그라든다고 그래요. 위에 있는 수분부터 나가고 피가 고갈돼. 그때 되면 몽롱한 그 쾌감이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졸음. 근데 그대로 거기서는 졸음이 와요. 그 순간순간이 많은데 아, 나 5분만 자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거 딱 자면 그게 뭐냐 바로 황천. 그게 뭐냐 수분이 우리 한국에서 마라톤 할 때는 뛰면은 땀을 흘러요. 네. 그러니까 물을 보충을 해주거든요. 근데 사막에서는 땀이 흘릴 새도 없이 그냥 증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땀이 안 흘리니까 아 그러면 생명수니까 그건 물 한 모금이라도 애끼려고 안 마시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탈이 돼가지고 제가 쓰러졌었어요. 근데 그 다행히 그 옆에 선수가 좀 노련미 있는 선수가 안에 있는 물을 다 꺼내서 마셔라. 하고 그냥 그 1리터를 한꺼번에 마셨어요. 그때 좀 기운이 나더라고요. 가지고 사막에서는 물을 땡길 때까지 최대한 마셔야 돼요. 왜? 땀을 증발하기 때문에 체내 수분이 증발한지를 몰라요. 우리 국내 같으면 막 습도가 있으니까 땀이 줄줄 흐르니까 그것 때문에 물을 마시는데 거기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교훈으로 좀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거 있죠. 중국 고비 사막 같은 데는 해발 한 4,300m가 있어요. 거기는 4개가 있어요. 사막, 온대, 아열대 한 대. 3,300고지부터는 고소증이 오거든요. 산소가 이박하니까. 그때부터 머리가 몽롱하고 막 오바이트를 해요. 막. 근데 한 4,000m 가니까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반바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갔으니까. 출발할 땐 여름이었는데. 네. 그렇다고 그 배낭이 거기다 겨울옷 그 무거워갖고 안 갖고 간 거예요. 그렇죠. 배낭이 무거우니까. 네. 근데 얼어버린 거예요. 가지고 길라고 그러니까 막 무릎이나 이런 것이 막 바위에 막 부딪혀가지고 막 딱 찌그지는데 얘들이 서바이벌 게임이기 때문에 참가 선수의 30%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탈락을 시키거든요. 근데 탈락 영순위는 장애인은 저 혼자니까 저예요. 근데 한 번은 300m 길인데 폭이 30cm 양쪽 절벽이 400~500m. 하고 저 앞에 가이드가 선배님 잘 따라오세요. 알았어 하고 배낭만 잡고 쭉 갔어요. 한 300m 갔더니 거기서 주최 측 그 리더가 미스터 KT 어떻게 살아서 왔냐. 왜? 그랬더니 그때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쪽 절벽이 300, 400m인데 30cm 폭을 왔다 당신이. 녹음에는 일부러 얘기를 안 하신 거구나. 네, 안 한 거죠. 근데 그 한 30, 40m 오다가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간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운 수석 부회장이 있어요. 얘는 북경공항까지 자기 자가비행 타고 오는 애예요. 걔가 한 60m 왔다가 오줌 싸고 후퇴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오신 길을. 왜 그냥 덜덜 떨려가지고. 근데 제가 이 경험을 어디서 했냐면 2014년도에 그 임자체라고 그 에베레스트 바로 앞산 아일랜드 피키라고 하는데 그게 해발 6,530m예요. 근데 그 마지막 하이뱅 케이프에서 정상까지 가는 사이에 그 촛대바위가 있었어요. 거기서. 근데 우리 한국의 그 산악인인데 나는 모르고 갔어요. 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경태야. 나 그 울면서 왔다고 그래요. 왜? 했더니 거기도 한 30, 40m 정도로 가는데 폭이 거기도 한 3, 40cm 절벽이 400~500m. 그걸 자기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기어서 이렇게 왔대요. 갖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갈 때. 오긴 왔는데. 저는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런 데서는 제가 또 이점이 있더라고요. 안 보이시는 게. 중국 고비에서는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아타카마 사막에서는 이제 막내 아들하고 제가 했는데 그 달의 계곡이라고 우주인들이 훈련받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새벽 2시에 거기를 올라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 지나가는 선수들이 모래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발자국이 있거든요. 네.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데 바람이 워낙 세게 부니까 싹 해갖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서. 한 60m 바위로 올라갔는데 그 바위가 한 4, 5m 절벽 이렇게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반경 한 500m를 휘젓고 다녔어요, 거기서 1시간. 근데 그에 먹을 것은 비축에 딱 3조각. 그리고 식량 다 떨어지고 그게 농대에 100kg, 마지막 날 100kg. 예. 그 심야인데 이거 도대체 물은 밤이니까 안 먹어도 되지만 배가 고프니까 예. 막내 녀석이 아빠 배고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걸 저 비스켓을 하나를 딱 빼가지고 줬어요. 예. 이제 길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네. 먹을 게 없는 거 서로 알아. 너 먹어, 아빠 먹어, 너 먹어, 아빠 먹어, 너 먹어, 아빠 먹어다가 이게 비스켓이 모래 사막으로 딱 떨어져 버리네. 그 비스켓이 딱 3등분이 된 거예요. 갖고 너 3분의 1, 나 3분의 1, 이제 반절 3분의 1 남았잖아요. 요걸 또 모래를 탁탁 틀어갖고 넣어놨어. 왜? 애 주려고. 내가 못 먹겠더라고. 얘는 안 먹은데 아빠 먹으라고. 서로 저거는.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핏줄이 이거구나. 다시는 이런 데는 애들 데리고 와서는 안 되겠다. 나 혼자 고통받아야지. 애들이 무슨 죄인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거 정신 차려가지고 한 30분을 헤매다가 겨우 길을 찾았어요. 가지고 그 애가 새벽 4시에 한 30분 자고 그 다음날 또 뛰어가지고 결승점 5분 남겨놓고 갔어요. 그 피말리는 순간도 있었죠. 그 아드님은 다시는 같이 안 가시죠? 그때는 안 간다고 했죠. 예. 근데 지금은 그 아들이 언제 되면은 간다고. 그래요? 그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대가 사람하면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왜냐면 그 막내 아들하고 저하고는 세계 최초로 기록을 갖고 있어요. 완주. 3대니까 지금 손자가 8살인데 여기는 만 20대 이상 출전 자격이 주어져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12년. 12년 후. 예. 그러면 3대가 사라 사막은 하면 또 기록을 하나 깰 수가 있겠죠. 저희가 흔히 보는 3대가 뭐 같이 하는 거는 주로 목욕탕에서 그렇죠. 이 3대가 같이 떼미는 모습 보면 참 훈훈하고 좋거든요. 근데 관장님은 3대가 사막을 가겠다. 그 손주는 지금 8살 됐는데 의견 하나 없이 이미 인맥이 정해져요. 의사가 없이 그냥. 아까 수많은 그 고비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숨을 건 도전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많은 분들이 그 에베레스트나 극한 사막을 가는 것이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흔히 하는 얘기로 거기 가면 돈이 나오냐, 밥이 떡이 나오냐. 그거죠. 근데 갔다 오면은 많이 달라져요. 근데 저에게는 에베레스트나 극한 사막의 그 도전을 극복하는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나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삶의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나 본질적으로 의미는 똑같아요. 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도 에베레스트 벽이나 극한 사막의 벽처럼 그렇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저한테는 큰 의미는 없는데 단 이런 거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들을 보니까 독립심, 자립심 그리고 저 준비 과정에서 딱 하면은 몇 개월, 몇 년 사하라 사막을 위해서 제가 8년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사하라 사막 가게 된 동기도 제가 원래 중학교 세계 시간에 그 사하라 사막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어요. 낙타, 대상 행렬, 뜨거운 모래 폭풍. 이걸 내가 꼭 한번 가야 되겠다. 근데 제가 군대에서 두 눈을 잃고 그 꿈을 남태평양 심해 깊은 바다에 묻어뒀죠. 근데 제가 미국 대륙을 도보로 횡단하면서 그 사하라 사막 마라톤 대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꿈이 스물스물 피어오르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연습을 시작했어요. 아직 우리 한국에는 그 40도, 50도 기온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습은 사우나실, 건식 사우나 안에 들어가가지고 배낭을 빨간백도 8장, 10장 넣고 뛰는 거예요. 그럼 1시간씩 뛰면 다른 사람이 다 미쳤다고 해요. 사막은 모래 사막이 없잖아요. 근데 저 동해 경포 해수욕장, 남해 송정 해수욕장, 저쪽 서해에는 대천 해수욕장, 부안 해수욕장. 근데 배낭에다 빨간 벽돌
6, 7장 넣고 모래주머니 차고 한여름에? 등산하고 막 뛰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 터내가지고 다시 마포대교로 오면 이게 40.19예요. 이것도 한여름에 뛰었어요. 속된 말로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네. 근데 저에게는 그런 질문 하도 많이 받으니까 이제는 예, 불광불득이요 그런다고. 모든 일에는 미치지 않으면 얻을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발상을 전환하면 네. 그 힘든 것 고통 것이 나에게는 새로운 어떤 인생의 변곡점이 네, 네. 되고 기회가 많은 또 되기도 사람들에게는 하고. 다른 어떤 예.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 네. 저는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거죠. 외국 대회에 나가시면 예.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제가 영웅대 제비 한국에서 완전. 미친 사람. 예. 똑같네. 외국 나가면 이제 딱 KT 하고 막 뽀뽀하고 난리예요. KT? 네, 외국은 한국 경태. 사람들이 외국에서는 영어를 송경태 발음을 잘 못해요. 네. 그러니까 KT, 미타 KT 이니셜 네. 아니면 미타송. 네. 그러니까 미타 KT. 그 협찬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생에게. 관장님, 지금 이제 수많은 도전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성공을 다 하셨는데 사실 그 대신 눈이 되어준 조력자가 없었으면 오늘날의 그 송경태 관장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같이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 조력자분들에 대해서 좀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 조력자들이 좋은 말도 해주지만 나쁜 말도 해줘요. 어떤 말을 해주냐면 힘이 안 드는 코스인데도 그거 평평한 길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여기는 그냥 너는 혼자 갈 수 있던 데라고 너는 다 할 수 있다고 그래 거짓말을 많이 해줘요. 근데 그런 힘이 되는 조력자들이 많고 또 이제 과잉 친절 조력자 어디 막 절벽을 하나 올라가는데 막 배낭을 들어주고 막 나를 보듬어 갖고 가려고 가다 보면 자기가 못 올라가요. 네. 힘이 팽개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해서 배낭만 잡고 가고 끈만 잡고 가면 되니까 앞에만 잘 가시라고 그렇게 서로 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은 등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편한데 같이 다닙시다 해갖고 지금은 제가 이제 뭘 연구를 해야 되냐면 어르신네들이 산에 가기를 두려워하신 분이 많아요. 예, 사고도 많이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명 푸맛이라고 붙이는데 저를 안내해줬던 사람들이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이고 노후가 됐을 때 제가 이제 안내라고 다니겠다. 그게 푸맛이에요. 가지고 제 배낭을 잡고 와라. 제가 처음에 배낭할 때 노고단 천왕봉 올라갈 때는 앞에 친구 배낭에다 종을 달아고 그 소리 듣고 갔대요. 근데 그게 참 무섭더라고요. 근데 지금 연구한 것은 뭐냐? 그 네버, 배낭에다 네버를 듣고 그 네버만 잡고 올라가게. 그렇게 하면은 어르신네들도 다 할 수 있다. 눈이 침침한 어르신들도 앞에 안내 그거 배낭에 손잡이만 잡고 가면 되니까. 그때는 내가 너의 배낭 뒤를 잡고 갔지만 이제 훗날 너가 내 배낭을 잡고 오니라. 내가 그럼 품앗이를 하겠다. 이 말씀하시는데 막 괜히 막 뭉클하고. 제가 그동안 이웃 사회 국가로부터 많은 도움과 봉사를 받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국가와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나도 뭔가 도움을 할 수 있는 거, 봉사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이게 다 품앗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옛날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아픈 기억이긴 하지만 1982년도 7월 20일입니다. 사고가 있었죠. 어떤 사고였죠? 그 훈련 받고 1개월 만에 자대 배치 받고 나서 수리탄 폭발로 양안을 실명을 했어요. 가지고 통합병원에서 한 6개월 정도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회로 나왔는데 그때 제가 통합병원에서 있으면서 두 눈을 잃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그 고민 많이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사회 나오니까 그 진짜 그야말로 방 안에 갇혀 살아야 할 팔자. 옆집 할머니께서 하신 얘기가 해주는 밥이나 먹고 평생 방 안에서 갇혀 살아야 할 팔자라고. 그 소리가 굉장히 전 듣기 싫었었거든요. 그런 생활을 몇 개월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뭐 등산도 못하죠. 책도 못 보죠. TV도 못 보죠. 뭐 어디 나들이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니까. 심지어 화장실도 못 가니까. 근데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은 하잖아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사야 될지를 몰라요. 내가 움직일 수는 없고 활동을 할 수는 없고 머릿속으로는 생각은 하는데 이러면 자꾸 절망 쪽으로 이렇게 사람이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화기애애했던 그 집안의 분위기가 저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남 삼녀의 장남이거든요. 아, 장남이시죠. 그 어머니는 제 앞에서 안 우시지만 부엌에서 우시고 집안 기둥뿌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서 왔으니까 아버지 당신께서는 그 아들의 그 장남 그 광명이 밑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두 눈을 빼서 이렇게 의사들에게 이렇게 좀 진료받으러 갈 때마다 갈 때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의사 선생님의 그 판단이 항상 나올 때는 사형 선고로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폐잔병증 축 처져갖고 나오는. 그때 아버지는 말씀을 안 하시지만 얼마나 그 비참하셨고 저 또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고개가 푹 처지고 그런 상황. 그리고 동생들 밑으로 4명이 있는데 그냥 저를 슬슬 피하고 근데 집안의 그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아주 차가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가족의 무거운 멍에를 더 이상 주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생을 포기하자. 해가지고 시골에 제가 집이 오수니까요. 오수에 그 바로 앞에가 저수지가 있어요. 그 앞에 보면은 갓바위가 있는데 그 갓바위에서 막 무당들이 막 그 구자고 하는 데인데 그가 투신 자살한 데가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 작대기를 짚고 비 오는 날 가서 투신을 했는데 그 죽으려고 갔으면 물속으로 뻑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허우적거린 거예요. 근데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가 맥이나 자라나 이 붕어가 많이 잡힌다고 해서 비가 올 때 되면 강태군이 낚시꾼이 많아요. 근데 그 낚시꾼이 나한테 낚싯줄을 던졌나 봐요. 이게 허우적거리니까 오른손에 뭐가 걸려. 그 낚싯줄을 이렇게 걸리더라고. 이렇게 잡아갖고 쭉 따라가니까 그 작은 실 같은 낚싯발 줄이 저를 그 육중한 60kg 좀 되는 물체를 끄집어 당기니까 끌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전라선 철길이 있어요. 그 철길에 내일에 누워보기도 했지만 못 이뤘고 또 화장실에 가면은 시골이라 쥐가 많잖아요. 화장실 선반에 쥐약이 있어요. 그 쥐약을 먹으려고 그날따라 갔더니 쥐약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누가 치웠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도 자살을 6번을 시도하니까 자살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살자. 네, 그거죠. 이건 제가 터득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그 신부님이 저희 집을 찾아와가지고 송경태 씨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살 읊어대라고. 근데 제가 신부님한테 노발다발해서 당신이 시성직자냐. 죽으려고 한 사람한테 어떻게 교화를 못 줄 망정 어떻게 좀 죽으라고 그 좀 부추기냐. 저 신부 뭐 좀 이상한 신부 아니냐. 분노를 했어요. 가지고 신부가 가고 나서 방 안에 이제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서 자살을 계속 읊어봤어요. 자살. 나중에 살자 제 입에서 나오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유일한 친구가 귀는 열렸으니까 라디오. 라디오에서 시각장애 대학을 다닌다고 하는 그런 사연을 듣게 됐어요. 거기서 굉장히 희망을 얻은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방송이 나가면은 시각장애인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왜? 그걸 보고 시각장애인 저렇게 활동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때 제가 방송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수동식이라 드르륵 해가 전화해서 그 전화를 했더니 방송국의 PD가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시각장애인을 연락처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고 연락을 했더니 점자책하고 흰지팡이를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점자책을 딱 보니까 누에똥이 오돌토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책이냐. 그랬더니 그 양반이 책을 딱 대학생 3학년인데 그분이 딱 읽어요. 하고 30분 만에 점자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흰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뚜벅뚜벅 하니까 부딪히고 그런 게 없이 갈 수가 있더라고요. 가지고 이제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있구나. 힘과 용기를 얻은 거죠. 그럼 그분 때문에 세상으로 나올 수 있으신 라디오 사연 때문에. 가지고 그 연결이 돼서 그
방송국에서 그 시각장애인 대학생을 알려줘가지고 그 우리 집에 와서 그 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그림을 그리는데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제가 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요. 후천적인 장애인이죠. 네. 근데 딱 이제 병원에서 이제 붕대를 이렇게 딱 풀었을 때 그 느낌을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떤 기분이셨는지.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후천적인 장애인들 재활하는데 많이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께서 저에게 많은 여행을 하게 해주고 네. 또 긍정적인 삶을 가지게 해주고 제 성격이 또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져요. 부정적인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게 큰 힘이 된 것 같고 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유스호텔 회장까지 했었어요. 네. 가지고 전국에 막 29박 30일 그 유스호텔이 그 여행 서클이거든요. 대학교. 네. 가지고 세계 일본까지도 배낭을 메고 여행을 그때 당시에 외국 나가기 힘들 때도 여행을 했었어요. 가지고 그게 큰 힘이 재활하는데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네.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힘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그 아까 점자 얘기하셨잖아요. 예. 이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점자 어떤 노력을 하셨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점자 배우는 것은 그냥 외우면 되니까 30번이면 배웠는데 이제 찍기는 쉽게 씌우는데 이제 이걸 읽으려니까 그러니까 22년 동안 여기가 굳은 살이 다 베긴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리 봐도 이 점이 똑같은 거예요. 가지고 제가 막 사포로 여기가 예민해지라고 이 문지르고 이 검지 여기 지복이라고 하거든. 여기가 딱 들어가야 돼요. 가지고 또 안 돼서 막 세멘트 바닥에다 막 문질러 가지고 이게 피가 나고 일부러 그 감각을 예민해지게 하라고. 그렇지 쉽게 말하면 굳은 살 벗겨내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조금 좀 감각이 오더라고요. 뭐 하나 목표를 세우시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모든 방법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정말 또 대단하신 게 이제 대학을 졸업하신 후에 이제 서울로 바로 올라가셔서 그 점자 잡지사라든가 뭐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어요. 뭐 이렇게 세상과의 그런 사회생활에 대한 소통을 시작하신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두려움이 없었나요? 두려움이 많았죠. 근데 제가 이제 원래 대학을 제가 공대 기계공학을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3학년 때 군대 가가지고 수탄을 입고 나서 그걸 포기를 했어요. 왜 시력하고 공대하고는 아주 밀접하니까. 포기하고 다시 지금은 수능 시험이지만 예전에는 예비고사 학력고사 해가지고 했는데 첫 해는 떨어졌어요. 지금이야 전과나 편입하게 되지만 그때는 안 됐거든요. 하고 재수를 또 한 거예요. 하고 그 이듬해 했는데 역시 성적이 예비고사 커트라인에서 겨우 올라갔는데 원래 제가 맹학교 특수교육과 가가지고 맹학교 선생대에서 맹학교에서 교편생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니까 그래서 이제 미달학과가 사회복지 하고 사회복지학과는 뭐 미달학과니까 원서만 내도 되잖아요. 하고 합격을 해서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게 86년도예요. 그러면 나이로는 몇 살? 그때만 해도 저건 하고 90년도에 제가 그 대한민국에서 사회복지사 1급장에 4번째로 취득을 했어요. 이것만 있으면은 취업은 짱이겠다 하고 했는데 웬걸 대한민국에서 원서를 받아주는 게 단 한 것도 없어요. 어머, 아이고. 원서만 받아줘도 소원이 없겠다 이거요. 요즘 진짜 저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계속 원서 쓰면 접수를 해주잖아요. 근데 원서 자체를 접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은 이건 필요 없다고. 너무했다 진짜. 시험 볼 자격만 달라고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대학을 나왔으니까 미국이나 일본 그때만은 배낭여행에서 가서 보니까 시각장애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무보수를 한번 해보겠다. 근데 전라북도에는 없고 그래가지고 장애인이나 사회인들하고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기자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대학 다닐 때 학부사 기자를 했거든요. 기자 성격을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 주간 청송 거기 소식지에 내가 기자로 무보수로 한번 일을 하겠다 했더니 오라고 하더라고요.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하고 1년 동안 열심히 막 전국을 막 두비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저 친구 쓸만하다 하고 여기에서 이제 막 복지기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원서도 안 받아주던데. 안 받아줬던 것이. 제가 막 특종 기사를 많이 냈거든요. 그랬더니 아유 어떻게 시각장애 이렇게 글을 쓰냐. 막 저는 경찰청 가면은 그 시각장애인이라고 뭐 자료를 이렇게 줘요. 예. 그러면 제가 못 보잖아요. 예. 그럼 시각장애 무슨 기자냐고 그 아는 체도 안 한다. 그러면 저는 막 발로 툭 차면서 책상 나한테 자료 달라. 그러면은 글이 난 안 읽어지니까 인터뷰를 해달라. 하고 나는 점자로 찍어갖고 하고 그런 배짱을 나는 가지고 살았어요. 왜 나는 취재를 해야 될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자료 하나만 딱 던져주면 다른 기자들은 자료 보고 베끼잖아요. 네. 근데 나는 그걸 못 보니까. 그래도 이게 뭔 내용인지 좀 브리핑 좀 해달라. 오히려 심층 취재를 하시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기사 하나를 써도 막 이렇게 깊이 쓰니까 나중에는 이 친구 기사만 잘 써도 좀 인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 어딘가에서는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의 벽을 넘으시는 게 2006년에는 또 전주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네. 시원 생각은 안 했는데 네. 제가 하기 전에 걷고 싶은 전주를 위하여서 그때 당시에 그 김한주 시장님이나 그 시의장님들 해체나 흰지팡이를 짓고 한번 전주시청에서 객사까지 한번 직접 한번 가보시라고 실천을 해봐야 이게 복지가 되는 거지 탁상공론 안 된다. 맞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변에서 저 친구 한번 정치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제는 장애인들도 한번 시원으로 추천을 할 만하다 해갖고 비례대표로 그때 당시에 이제 장애인달 의원님께서 저를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운 좋게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죠. 그 비례대표시긴 하지만 예. 사실은 이제 꿈도 많이 꾸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제도를 그냥 수용자 입장에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잘못된 것들을 좀 고치기도 하고 또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가지셨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떠셨어요? 제가 그 이전에 시원하기 이전에는 뭔 좀 하나 하려면은 그 콧대 높은 공무원들 바지가랑이 붙잡고 애원복을 해도 거의 안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시원할 때는 처음에는 제가 의원 딱 개원하는 날 실컷을 딱 했어요. 왜? 편의시설이 안 돼 있더라고요. 갖고 그때 깃발 들고 내가 투쟁을 했어요. 나는 편의시설 안 하면 개원식에 참석을 안 한다. 그때 즉각 점자불로 깔더라고요. 위에. 그 이후에는 이제 공무원들의 생각이 모든 계획 단계부터는 장애인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정말 큰일 하셨네요. 그 다음부터는 가지고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변화죠. 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많은 보람을 느꼈죠. 그리고 이래서 제도권 내에 들어가서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그 힘의 위력을 제가 알았죠. 네. 얼마 안 있으면 선거인데요. 혹시 저는 할 일이 많아서 아직도 지금 계속 세계를 향해서 뛸 일이 많은데 그쪽에 저는 더 강점을 주려고요. 아니 정말 또 대단하신 게 시각장애인 도서관을 세우셨어요. 지금 관장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그 도서관 관장님이시잖아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는데 점자 도서나 녹음 도서, 전공 도서를 읽어야 되는데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가지고 한 번은 그냥 책 한 300페이지 되는 전공 도서 책을 10장씩 찢어갖고 학우들한테 나눠주고 너 이거 너 해가지고 테이프로 다 받아 그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떤 친구는 잊어버리고 안 해오고 막 이래가지고 막 레포트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빵빵.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배 대학생들이나 또 제가 시각장애인들은 나처럼 이런 고통을 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역에 시각장애인 도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그게 설립을 했는데 그때 당시 공간이 의무적으로 그 설립을 하려면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몇 평 이상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미국 대륙을 도보로 횡단할 때 샌디에이고에서
은인을 만났어요. 제가 2002 월드컵 코리아로 전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홍보고 다니니까 그 전주에 그 최진호 의장님께서 그때 오셔가지고 명함을 하나 주시고 경력금을 주시고 가셨어요. 혹시 행사 마치면 오라고. 행사 마치고 갔더니 혹시 내가 도울 일이 뭐 있느냐 해가지고 제가 시각장애 도서관을 운영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간이 하나 60평이 남아있는데 그 5층짜리를 한번 쓰라. 갖고 거기 바로 즉석에서 해가지고 준비 1년 해가지고 그거가 도내에서 최초로 전북 시각장애 도서관이 설립하게 된 동기죠. 그 은인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점자책이 한 2,000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책을 어디서 판매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한테 전화하고 편지를 써갖고 집에 있는 책들 다 나한테 보내줘라. 하고 2,000권을 또 마련했어요. 그 기간이 1년 걸린 거예요. 관장님이 아까 그 뭐 조력자 얘기하면서 특히 그 제일 먼저 꼽은 게 이 사모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시력 잃고 나서 이제 하도 답답해서 이제 사촌 이모가 전주 아카데미 백화점에 근무를 했어요. 이제 사촌 동생하고 동갑이에요. 가지고 사촌 이모한테 이제 저 동생 안내를 받고 놀러 갔어요, 백화점. 아카데미 백화점을 놀러 갔는데 거기에 그가 이제 의료 코너인데 거기에 그 은쟁반 위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꾀꼬리 같은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어요. 저 친구가 누구냐? 수많은 목소리 중에. 그랬더니 이모가 앞에 화장품 코너인데 그 화장품 코너에 사촌 오빠가 운영을 하는데 잠깐 와서 봐주는 친구라고 그러냐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적극 프로포즈를 했죠. 처음 본 순간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3개월 만에 결혼에 성공한 거예요. 3개월 만에요? 사모님, 너무 쉽게 마음 여신 거 아니에요? 3개월 만에? 목소리가 진짜 깽거리 같으세요. 정말 좋으시네요. 사모님 얘기하시면서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옛날 생각이 좀 나셔서 그런가? 그날 이제 제가 또 딱 만나고 나서 그때 장모님이 유성 아가씨예요. 근데 장모님이 딱 오셨더라고. 근데 그때 전주극장에서 남부시장에 있었어요. 미워도 다시 한번 극장 구경을 시켜드렸어요. 둘이 3명이서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오수가 집이니까 극장 끝나고 나니까 집에 갈 차가 없네. 막차가 인기지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그럼요. 근데 어떻게 여관에 가서 혼자 자야 되겠다 했더니 장모님이 그때 이제 집사람이 이제 혼자 하숙을 했어요. 거기서 옆에서 자고 가라고. 가지고 그게 인연이 된 거죠. 오히려 장모님이 그러니까요. 장모님이 합방을 시키셨네. 아니 반대를 하실 줄 알았는데 반대는 안 하셨나요? 저가 이제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이제 무서운 오빠인데 오빠랑 이제 장인어른 씨랑은 극구 반대죠. 그 아내가 워낙 그 저를 사랑을 많이 했는지 그냥 집 나온 셈치고 저한테 오신 거죠. 어떤 매력에 빠지신 건가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몰랐어. 지금 좀 후회를 하시나요? 그땐 내가 철이 없어서 그러셨다고. 다 아내 입장에서 보면 다 싫죠. 근데 저 입장에서 보면 항상 연인 같고 친구 같고 동반자 같고 안내인 같고 뭐 100가지 이상 뭐 나열해도 위대한 존경하는 사랑하는 아내죠. 다 저한테는 과분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그거는 우리 관장님 입장에서고 우리 사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관장님의 그 아내로서 나 이런 점은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거는 좀 느끼신 게 없으실까요? 딱히 없으시다. 관장님의 단 한 개를 못 말씀하시는 평소에 표현은 좀 하십니까? 그런 고마움에 대해서? 근데 저도 우리 대한민국 남성이 다 그런다고 하잖아요. 저도 마루따처럼 무뚝뚝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평소에 생각하고 계셨던 고마움을 우리 아내분께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 못 보는 남편 만나서 속이 다 시커멓게 타들어가도 묵묵히 가정을 지켜준 우리 천사의 아내. 나는 항상 고맙고 또 두 아들 장성 잘 시켜줘서 고맙고 내조해주는데 언제든지 싫다는 얘기 안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내가 많이 사랑할게. 아니 근데 제가 여쭙는 거는 관장님이 고집이 보통이셔야지. 저는 원래 고집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위기의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살다 보면은 없다고 하면은 그러니까요. 거짓말이겠죠. 예. 근데 저 아들 키우느라고 서로 바빴고 혼자 그 힘들고 고통을 왜 아들까지 잡아오려고 하냐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두 아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 아들도 가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것보다 더 큰 생각을 한 거죠. 애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여줌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아빠가 그 힘들게 내 사는 것을 지들이 봄으로 해서 직접 스스로 좀 느끼는 거. 쉽게 말하면 사하라 사막 때는 큰아들이 국제봉사자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방송국에서 이제 PD가 이렇게 멀리 저 사막 비탈길에서 아버지가 비틀거리면서 올라오는 것을 아들이 보고 PD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제발 포기시키라고. 못 보겠나. 그러니까 저도 힘든데 몸은 비록 힘들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하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하는 것보다 PD한테 하고 PD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보고 애들은 얘기를 안 했지만 그걸 보면서 아빠가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흔들리면 안 되지 하는 게 하나 있었고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 때 그 한여름에 이제 졸릴 때 3학년 때 그 아빠가 이렇게 어디 나갔다 와서 보면 이제 신문 기사나 이 쪼가리들을 선생님이 해갖고 야 네 아빠 나왔다고 딱 던져준대요. 그러면 그거 보고 아빠 기사니까 정신을 번쩍 들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그게 뭐냐. 부모는 자녀의 본이다. 내가 아무리 뭐 공부해라 해라 할 필요 없이 열심히 사는 모습 그 자체가 애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깨달음이다. 난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솔선수범함으로 해서 내가 먼저 책을 읽고 내가 먼저 글을 쓰고 내가 먼저 이렇게 마라톤하고 산을 오르면서 지들이 느끼는 게 있을 거다. 그게 산교육이라고는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살지 않나. 그렇죠. 애들이 독립심이 아주 강해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 안 못 보는 아빠기 때문에 겪었던 에피소드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일 먼저가 큰아들이 6살 때 아파트 생활을 했는데 아빠 저게 뭐야 해요. 그 뭐 했더니 이렇게 손으로 가서 보니까 책꽂이예요. 이건 점자 책. 아빠가 보는 책이야. 아니 그거 말고 뭐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는데 책을 가리켜요. 이거 책. 그랬더니 애가 아니 그거 말고 이거 그래요. 그러더니 이거 내가 아무리 봐도 책꽂이 책만 꽂혀 있는데. 그랬더니 애가 앙 하고 울고 가더라고. 근데 지 엄마가 오더니 가르치는데 그게 햇빛이었어요. 그러니까 창틀로 이렇게 왔는데 애한테는 그게 햇빛인데 나는 그게 안 보였잖아. 그 설명을 내가 못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둘째가 우리가 가족 나들이 가려고 이렇게 버스 정류장으로 이렇게 가는데 집사람하고 큰아들은 손잡고 하고 내가 막내 아들하고 가는데 막내 아들 자꾸 이렇게 깽기발을 딛더라고요. 뭘 떼어내는 것식으로. 그래서 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계속 하면서 울어. 갖고 나는 뭔지 모르고 아무리 봐도 이렇게 만져봐도 뭐 안 붙었는데. 그래서 계속 울길래 칭얼거리길래 앞에 가는 부인 불러갖고 얘 뭐냐고 했더니 그림자. 그림자를 따라오니까 그걸 떼내는 거야. 그림자를 나는 그림자를 안 보였잖아요. 이제 그런 거 있고 또 막내가 저를 안내하고 가다가 친구들이 오니까 아빠 잠깐 하고 잠깐 가더라고. 근데 나중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앞에 오고 있었나 봐요. 근데 안 못 보는 아빠를 제가 데려가는데 좀 그랬나 보죠? 하고 어디 가서 숨었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데리고 왔다고
그 얘기를 실토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좀 많이 울었어요. 둘째 아드님하고 다녀오신 데가 아타카마 다마. 아타카마. 첫째 아드님하고는 사하라 다마. 예. 네. 그 둘째 아드님하고 가셨을 때는 아드님이 순순히 같이 간다고 하신 건가요? 아, 원래는 사하라 다마 같이 가려고 했는데 예. 그 막내 아들 그때 18살이었어요. 예. 나이 제한에서 20살 이상이 출전자기 주어져서 못 갔고 예. 이제 그 이듬해 2년 후에 아타카마 간다고 할 때 지가 봉사자로 간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지가 주변에 분위기 휩쓸려갖고 안내를 첫날만 해주려고 했던 것이 끝까지 완주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완주를 하려고 출발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첫날만. 네. 레이스를 하려고 하고 얘가 아르투 시생이었기 때문에 예. 그 하루에 20km씩 연습했다고 하더라고. 이걸 도전하기 위해서. 그래도 불안하니까. 그때 이제 사하라 고비를 같이 뛰었던 그 레이서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해주기로 했는데 그 일이 생겨가지고 얘가 이제 했는데 얘가 첫날 42km인데 13km 지점에서 이 막 절벽을 막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 해발 3,400고지 호소까지 와가지고 아빠 보따리 싸고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첫날 하고서. 근데 우리가 맨 꼴찌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제한 시간은 계속 있는데 야 첫날만 가고 가서 결정하자 하고 꼬드겼지 찾고. 그때 첫날 가려고 했는데 제한 시간 5분 전에 남겨놓고 그 캠프에 42.1km 딱 도착 지점에 보니까 편히 쉬어야 될 그런 임원진들 선수들이 쫙 나와가지고 둘이 이열로 우리 부자를 박수를 치고 응렬해 주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딱 감동을 먹어. 아빠 끝까지 완주합시다. 내가 얼마나 좋아요. 왜? 그 아들 부자 아들이 아빠 누나 시각장애인 아빠를 안내하고 오는 이게 여기에서는 굉장히 감동이었거든. 그러니까 다들 지나가는 선수들이 나도 너 같은 아들 있는데 대단하다 하면서 나 다음에도 아들하고 와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왔는데 5분을 남겨놓고 극적으로 오니까 얼마나 조마조마 기다렸대요. 어디 오나 어디 오나. 현재 고도 4,430m. 숨이 차오는 고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워낙 고산 지역이라 뛰기도 참 힘들어. 숨이 차다. 숨 차니까 뛰기도 힘드네. 발걸들이 이어졌다. 이런데 암흑속을 걷는다는 것은 어쩌면 몇 배는 더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거기서 막내 녀석이 아빠 끝까지 완주합시다. 그 용기가 그 격려가 그 힘이 된 거죠. 만약에 그 아까 힘들었던 지점에서 포기를 했다면 맛볼 수 없는 그 감동을 또 만나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성공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쌓이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성공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성공을 거창하게 쉽게 말하면 계획을 거창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지금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나 오늘은 뭐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만 하나라도 마무리를 해보시라 이거죠. 그러면 내일은 또 새로운 거, 모레는 새로운 과업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큰 성과물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관장님께서 만약에 내가 3일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이라는 시도 지으셨다고. 어떤 내용이지요? 3일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시 송경태. 첫날은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싶다. 33년 전 앞 못 보는 남편 만나 속이 다 새까맣게 타들어가도 묵묵히 가정을 지켜준 천사의 얼굴을 보고 싶다. 다음은 부모님 얼굴을 보고 싶다. 분을 잃은 아들 부여잡고 통안의 아픔이 있어도 꿋꿋이 한달인 삶을 살아오신 인자하신 부모님 얼굴을 보고 싶다. 다음은 사랑하는 아들 얼굴을 보고 싶다.
야구놀이 같이 안 해줘도 친구들 앞에 기죽지 않고 깡총깡총 건강하게 토끼처럼 자라준 두 아들 녀석 얼굴을 보고 싶다. 예. 그러게요. 이렇게 저희가 시를 들으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쯤에서 분위기 전환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애장품을 보여줘. 하나, 둘, 셋. 아, 오랜만에 듣네요. 예, 예, 분위기 좀 바꿔봤어요. 애장품이요. 이게 뭐예요? 점자 자판기인 것 같아요. 네. 예. 시각장애인 컴퓨터예요. 그래가지고 단말기, 그 모니터, 키보드 다 있는 거죠. 예. 이건 제가 살아서 막 남극 에베레스트 다 가지고 다니는데 글을 쓴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니셨어요? 네, 이 무거운 거. 이것도 짐일 텐데 사실은. 굉장히 무겁죠. 예. 나 어떻게 해요? 무거워요. 나는 이게 없으면은 글을 못 쓰니까. 그래서 이건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돼. 그래서 이걸로 시도 쓰고 이걸로 글도 쓰고 이걸로 뭐 칼럼도 쓰고 뭐 그러네요. 여기 다 다 쓰는 거죠. 단자가 있어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게끔. 이거를 컴퓨터하고 연결을 네.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나 이게 봐요. 컴퓨터예요. 이거 자체가. 이게 모니터. 이제 액정함이 나오는데 이게 키보드는 전 세계를 이걸로 다 하는 거예요. 전원 켜짐.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오늘은 개인사 편찬위원회 개인사 편찬위원회 스태프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게 그 워드를 치는 거죠. 예. 이게 이게 왼쪽 오른쪽에 이 조합으로 다 만들어내나 이게 봐요. 점자예요, 이게. 하고 점자인데 글씨로도 다. 근데 이거 영어를 한다. 다 있고. 그다음에 숫자. 이걸로 다 하시는 거고. 관장님 몇 개국어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중국어도 마찬가지. 전 세계 이걸로 다 해요. 점자는 통용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 세 개 가지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근데 이게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 그 남극 갈 때 이걸 쳤더니 안 돼요. 추워서? 얼어버린 거예요. 기계 자체가. 네. 맞아. 워낙 추우니까 막 마이너스 30, 40도 가니까. 그다음에 사하라 사막이나 고비 아타카마 사막 갈 때는 미세먼지가 이리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분진 방지요. 해가지고 찧어갖고 가는. 잘 모시고 다니셔야겠네. 그냥 외국에 가서도 이런 시각장애 간다 하면 제가 이제 자문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가는 곳마다 저 점자 자판기를 가지고 다니시는 만큼 예. 이렇게 책을 열심히 내시는 또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그 1년에 한 권씩 책을 내자. 네. 그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매년 내는 거죠. 지금 현재 책이 6권이 지금 써져 있어요. 뭐 킬리만자로 도전했던 거. 네. 그다음에 에베레스트 도전기 탈출. 그다음에 타클라마칸 사막 완주기도 있죠. 나미부 사막 완주기도 있죠. 다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권씩 내기로 했으니까. 목표로 잡으신 거예요? 계속 쌓여 있는 거죠. 지금 말씀 나오신 김에 예. 지금 목표하고 계신 거 한번 다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자, 1년에 책 한 권씩 쓰는 거. 다이아몬드 울트라 대회를 준비를 해야 돼요. 다이아몬드 울트라 대회는 또 뭔가요? 250개 눈썰매 끌고 카나다. 아까 말씀하신 네, 그 북극. 그게 몇 근데 월 북극을 안 달인가요? 갔으니까. 예. 몇 월 달인가요? 그게 11월이나 12월. 그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예. 훈련하시고. 예. 올해는 그 정도인가요? 아니죠. 그다음에 3년 후에는 그 환갑이 되거든요. 네. 개인 도예전을 하려고. 도예요? 네. 도예 작업을 지금 계속 작품 만들고 있어요. 도예하세요? 네. 도자기요? 예. 거기에다가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계시고요. 인라인 하죠. 예. 설마 또 없으시죠? 평소에 하는 것들. 평소에 하는 건 뭐? 산행. 산행. 예. 산행 하고 올라가요. 트레킹하고 마라톤하고. 마라톤. 예. 그런 거 꾸준히 하는 거. 평소에 그냥 마라톤 산행. 네, 그냥 앞에 슈퍼 나갈 게처럼 산행 좀 하고 올게, 마라톤 좀 조금 할게. 신경 써서 하면 250km 썰매.
그 눈썰매 그 다이아몬드 울트라가 250. 무조건 외국에는 250이 울트라니까. 어쨌든 뭐 실천력 하나는 정말 끝내주십니다. 네. 예, 더 이상이 없습니다. 그 관장님의 모습을 보신 것은 20대 군대 때가 마지막이시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하셨지만 3년 후면 환갑이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본인의 어떤 나이 들매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행운이거든요. 그리고 젊게 사는 비결인 것 같아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시절 때 만났던 애들, 걔들은 이미지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이미지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옆에 짝꿍이 옥순이가 있다. 옥순이가 지금 보면은 눈으로 보면 흰머리에다가 잔주름이 쭈글쭈글하고 했는데 저는 그때 그 연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40년 전 애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집사람도 항상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아파도 내가 인상을 못 보니 얼굴 표정을 못 보니까 아픈지 뭔지 몰라. 항상 목소리가 좋으니까 목소리 좋은 걸로 굿모닝 하고 좋아 오늘 이런 식으로 하지 아파가지고 인상 이렇게 얼굴이 그 아픈 인상 이런 걸 모르잖아요. 사법연수원에서 강의를 할 때 그 원장님이 연수원장님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 안 보여서 좋은 게 뭐예요? 그래요. 아우 많죠. 네. 세상에 더러운 거 안 보니까 좋아요. 그리고 유혹이 안 넘어가서 좋아요. 네. 그게 뭔 뜻이에요? 그래요. 신문지가 하나 딱 떨어져 있어 길가에. 딱 펴는 순간 현금 뭉치야. 아 이거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겠다. 쫙 보니까 없어. 아 반절만 가지고 반절만 신고해야 되겠다. 쫙 없어. 다 가져. 그런 유혹이 나는 없다 이거죠. 그리고 두려움도 없으시잖아요. 아까 그 두려움은 30cm 막 400m, 500m 낭떠러지 이런 것도. 근데 그건 없는데 이제 뭐냐면 뛰어내리라고 할 때 1m인지 5m인지 10m인지를 모르니까 구분이 안 되죠. 그것은 굉장히 공포예요. 오히려. 아니 근데 뭐 그런 두려움까지도 다 극복해 가고 계시고 극복하셨고 지금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좀 이렇게 좌절에 빠져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한테 좀 희망의 메시지로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요즘 어렵다고 하잖아요. 경기도 어렵고 많이 어렵는데 일단은 꿈은 크게 가지시고 무조건 들이대고 한번 실천해 보시라는 거. 풍랑은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것이다. 풍랑을 즐기시라는 거. 그리고 매사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면은 준비된 자에게 미래가 있다는 거. 그렇게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장애인 관련해서 또 한마디 해주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다면? 장애인 하면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없을까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관심, 동정심, 호기심으로 이렇게 모든 장애인들을 볼 때 처음에는 동정심으로 봤다가 두 번째는 호기심으로 보고 나중에는 무관심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많거든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게 우리 장애인들한테 무관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장애인들은 무엇을 할 수 없을까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면 장애인들은 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다. 저는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오면은 여러분들을 다 모시고 다닐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해주시라고 하고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항상 준비된 자가 자만이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나 그게 맞는 사람을 항상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어렵냐 하지 마시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 그러면 반드시 좋은 희망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오늘 그 송경태 관장님과 얘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우리 관장님 개인사 편찬위원회에 나오셔서 얘기를 풀어내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우리 패널님께서 너무 집요하고 아주 좀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그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더 열심히 또 나를 위해서 또는 사회를 위해서 또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가 다시 한번 또 새겨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편찬위원들 오늘 역사서에 뭐라고 쓰실지 한 말씀씩 부탁합니다. 신은미 위원. 네, 저는 성화봉 같은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사고로 인해 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삶의 선물로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와. 네, 그렇기도 하고 성화는 이제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너무 네. 과찬이신데요. 이게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분을 보면서 성화봉 같은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네. 자, 한재준 의원. 네, 저는 그 송경태 관장님은 로봇 태권브이다. 로봇 태권브이 아시죠? 네. 우리들의 영웅입니다. 언제나 위기가 닥치지만 항상 승리합니다. 정말 만하지만은 그 로봇 태권브이 같이 항상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셔서 저는 로봇 태권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좋은 표현을 해주시니까 비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자, 옥심이 의원. 저는 오늘 만나 뵙고 그 한 줄기의 그 빛과 같은 분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빛을 못 보시지만 근데 남들에게 그러니까 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좀 희망을 주는 그 빛과 같은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렇게 만나 뵙고 원래는 음식에 비유를 하려고 그랬는데 감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디 음식이? 오늘 사실 갈비탕 준비했거든요. 갈비탕은 뭐예요? 갈비탕 좋은데? 네, 갈비탕 하려고 했는데 딱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저한테도 물론이겠거니와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마 시청하시면서도 그 빛을 저희한테 선물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그냥 빛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기 너무 과찬이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빛에는 밝기도 있지만 온도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또 빛과 같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편먹는다. 저는 관장님은 뭐 같다 뭐 이런 것보다도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사실 수많은 도전들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어떤 영웅담, 뭐 성공기 이런 잔상들이 많이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저는 얘기 나누면서 그 아기를 낳는 엄마가 떠올랐어요. 그 정말 죽을 것 같다 하는 순간에 아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관장님은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따라온 것이지 이거를 위해서 내가 몇 년 뒤에 뭘 하고 꼭 이것은 아니신 것 같고 정말 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것 같아서 아기 낳는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좀 해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중에 내 역사서에는 이 말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한 명을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성화봉송이 요즘 분위기니까 거기에 한번 더 한 표로 드리고 싶네요. 요거를 직접 좀 오른쪽으로 돌리셔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뭘까요? 뭘까요? 궁금해요. 표정이 안 좋네? 표정이 별론데요? 책이 왜 이렇게 책을 싫어해요? 저는 책이 좋은데 여기 이렇게 4권을 준비해주셨어요. 이거는 의미 있는 책이니까요. 다 같이 읽고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감사합니다. 말씀이신데 또. 인간 한계에 도전해서 인간 승리의 역사를 쓴 송경태 관장. 오늘 관장님의 이야기는요, 우리 모두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준 것 같습니다. 오늘 뜻깊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